아프지만 다시 일어선 조수진 변호사 오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들 너무 뵙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 다시 오고 싶었고 여러분들 이제 응원해 주시고 성원 보내주시는 거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알릴레오 북스 녹화 방송이 한번 나갔었어요. 저 오늘 방송은 오늘이 처음이고요. 그 일 있은 이후로 사실은 이제 저가 아까 대표님께서 저를 많이 설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정말 지옥에서 돌아온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명예밖에 없는 사람인데 제 삶이 다 이 가짜뉴스로 다 도배가 돼버려서 너무 괴롭고 사실은 한동안은 음식 맛도 좀 안 느껴지고 어제부터는 좀 귀에 이명도 좀 들리기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믿어 주셔가지고 기운을 내서 제 명예 회복 작업도 할 것이고 정정보도도 속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죠. 힘을 내서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오늘이 사실 그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가짜뉴스의 피해 여러분 혹시 당해 보셨나요? 저는 많지는 않지만 한두 번 겪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세상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 수용하고 정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를 가고 법원에 가서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죠. 언론은 짤막한 일단 기사로 그래 알겠다 끝났다 그래 놓고 나서 이미 덧씌워져 있는 좋은 글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형적으로 언론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적 상황인데요. 조수진 변호사는 성폭력 가해자의 아버지를 변론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 아버지를 변론했다고 해서 언론에서 난도질을 해서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정정보도로 이어지고 있고요. 조선일보, KBS, 한겨레신문을 제외하고는 정정과 그리고 반론보도를 다 써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한민국 언론이 조수진 변호사를 어떻게 악마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곧 방송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특집으로 보도를 해드릴 테고요. 그 이전에 오늘은 제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다시 정치평론가로 나와서 함께 국민들에게 진실의 목소리를 알려드립시다 라고 했으니까요. 오늘은 정치평론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정치 현안 하나하나 다루어 가겠습니다. 벌써 1600분이 들어오셔서 조변 화이팅. 그리고 노변과 조변 두 분 전사님은 2028년 꼭 국회 입성 기원합니다. 강성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쇼그랜드님은 대한민국 악의축 언론 자 어떻게든 뭐 조치하자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레몬트리님은 강력하게 대응해서 끝까지 책임 물어야 합니다. 주셨습니다. 이현아님께서는 민주당을 위해서 사퇴한 겁니다. 용천산님께서는 저를 칭찬하셨는데 가급적 저를 칭찬 안 하시면 좋겠어요. 비판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욕을 많이 먹고 배가 불뚝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칭찬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1700분이 들어와서 방송 시작하고 있으니 곧 3000, 4000, 5000 자, 어제처럼 저희들이 10,000명을 넘어가는 기록을 세울 텐데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 재밌게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보셨나요? 아니면은 언론 내용을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오늘 대국민 메시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형적으로 그동안에 보여줬던 태도랑 똑같죠. 예. 나는 잘했다. 그런데 당신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당신들이 잘못 받아들였다. 현실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가지고 다 똑같은 메시지 한 대여섯 가지 이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뭐 경제면 경제, 뭐면 뭐며.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점철이 되어 있어서 게다가 실제 이 정도가 되면은 대국민 담화를 하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건데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본인이 하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선거 관련해 가지고 내가 특별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주변에서 하도 당신이 뭔가 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정도 메시지를 낸 걸로 좀 보여서 대통령이
말은 겸허히 뭐 어쩌고저쩌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한 번도 겸허히 해본 적이 없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태도가 견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오히려 좀 저는 더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무섭게 다가온다는 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큰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예. 바뀌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야당이 192석인데 5월 말까지 사실은 그동안 특검 몇 개 지금 올린다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최상병 특검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2년 내내 떠들었던 그 얘기 사실은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네. 얘기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 결론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선방했다. 부산 봐라. 내가 부산 갔더니 부산에서 이기지 않았냐. 문재인 대통령 부산 와가지고 도와줬어도 뭐가 되느냐. 오히려 내가 가니까 영향력이 더 좋아가지고 결집하더라. 이제 이런 생각을 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국민들 대다수가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60% 넘게 계속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 하나도 안 먹힌 거죠. 말이 하도 안 먹히니까 사람들이 투표를 보여줬는데 투표를 보여준 그 결과마저도 본인이 아전인수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되겠습니까? 전국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좀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거죠. 대통령이 이제 오늘 국민들에게 직접 공개되는 영상에서는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 왜 이래? 사과를 왜 안 하지? 그랬는데 지금 그 대국민 메시지를 알리고 나서 다시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 변호사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자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비공개 회의에서 그 메시지가 나왔느냐. 뭔가 사단이 났다 내부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그 영상 자체에서는 사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방향은 맞았지만 조금 부족했습니다. 라고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그 대통령이 사과가 없었음 자체가 약속된 메시지와 다르게 나갔을 가능성. 네. 대통령이 갑자기 다르게 했을 가능성. 또 하나는 원래부터 사과는 안 하는 걸로 합의가 됐었는데 보좌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놓고 나서 반응이 어땠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총선에서 민생 토론회를 빙자해가지고 선거운동한 거, 그리고 김건희 여사 건 사과 안 한 거,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정책 내놨던 거, 여러 가지 지금 사과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매섭게 이 유권자분들께서 회초리를 드셨는데도 대통령이 민생입니다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나니까 뒤늦게 아차 이건 사과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비공개 회의에서는 사과하셨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났을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상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국민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심판했던 대통령을 이렇게 옹호했던 제가 우리 김성근 아나운서에 물어보면 왜 저분은 저렇게 윤석열 진짜 무릎 꿇어야 한다. 겸하지 않다.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국힘 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뭔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기운이 이제 밖으로 팽창해서 예. 곧 터질라 말라간 풍선이 이렇게 터지고 이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네. 커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약간은 한 걸음 뒤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 정치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조차 야 저기 뭔가가 심상치 않은데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물려 있고 어떤 것들이 얽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울고 우리 새끼 잘한다 하던 사람들까지 조금씩 말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면은 어느 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뒤에 이야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사람이 쫙 줄을 서가지고 결국에 나는 앞에 서가지고 내가 대통령이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는 대통령이야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향후 이제 5월 말부터 21대 국회가 딱 출범한 다음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 정확히는 이제 8사람 정도겠죠. 왼쪽으로 살짝 발 2번만 이렇게 옮기면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러분 조수진 변호사 기억하십니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전략 경선 지역에 추천이 되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당원 투표를 통해서 압도적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건이 터졌습니다. 조수진 변호사가 변호사 시절에 성폭행 가해자의 변론을 하면서 부적절한 내용, 도저히 인권 변호사로서는 할 수 없는 변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사자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아무 언론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모든 언론이 난도질하듯이 이 사건을 보도했고, 급기야 KBS는 그 성폭행 가해자의 직접적인 변론까지 했다면서, 그래서 2차 가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해서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리고 쓸쓸히 퇴장하고 말았죠. 민주당도 정치적 후폭풍을 걱정했는지 사퇴를 종용했고, 조수진 변호사는 결국 후보에서 물러났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진실은 사라지고 오로지 선전에 의한 거짓과 선동과, 그리고 그것을 진실로 믿는 이 세상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절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제가 직접 모시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무엇이었고 왜 우리는 그렇게 왜곡된 언론에 동화가 됐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진실은 마치 조수진 변호사가 잘못한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 제대로 따져볼 시간을 반드시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제2의, 제3의, 제4의 조수진은 매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폭력 언론이 어떻게 한 사람을 악마로 만드는지,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이 조수진 변호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반인권적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조수진 변호사와 함께 폭력 언론이 한 개인을 어떻게 악마로 만들었는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보다 네. 지금 이 일이 이제 벌어진 지 한 달 정도 됐습니까? 네, 딱 한 달 됐습니다. 예,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언론의 저런 집단적인 린치를 극복했는지 또는 참아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도 견디고 있는지 먼저 궁금한데요. 이런 언론의 집단적인 폭력 한번 당해보니 어떻습니까? 억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변호사로 살아왔고 시민운동 해왔고 명예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온 인생을 그냥 뭐 허위로 난도질을 당했는데, 이제 뭐 선거 기간도 그랬지만 그리고 끝났고, 근데 언론에서 계속 거론이 되는 거예요. 패륜 변론으로 한편이 무섭더라고요. 한편 조수진 변호사는 패륜 변론으로 물러났다, 뭐 사퇴했다, 뭐 야밤에 도망갔다, 내지는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이 뭐 논평이나 기사가 계속 이어지고, 그때의 느낌은 사실 그 뭐 경선 첫날, 둘째 날, 그리고 본 선거 들어가서 첫째 날, 둘째 날 4일 만에 제가 사퇴를 한 건데, 한 셋째 날 정도, 그 4일 동안 벌어진 일 중에서 셋째 날 정도 됐을 때는 눈덩이가 굴러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납덩이 같은 게 저희서부터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깔리는 느낌이 들었고, 한동안은 음식 맛이 좀 안 느껴지고, 그리고 제가 요즘엔 이명이 조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삐 하는 증상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가족이 이제 저를 옆에서 돌봐주면서 그랬대요. 제가 그러니까
누가 나 쳐다본다고 커튼을 못 걷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느낌은 모두가 나를 쳐다보고 누군가가 식당을 가도 누가 쳐다보면 저 사람 또 나에 대해서 뭘 제보하려고 하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언론에 의해서 당해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무슨 기마 군단이 달려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환시를 느꼈다든가 밤에 막 소리 지르면서 깼다든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 전체가 파멸되어 버린 느낌,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제 참고 견디면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까지 나오게 됐습니까? 그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고통이 몰려왔고 네. 한편으로는 극단적 외로움도 있었을 거고 극단적 고립감도 극단적 공포도 있었을 텐데 그 상황을 어찌됐든 극복을 좀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 과정은 어떻게 지금 스스로 이겨냈습니까? 돌아보니까 저는 지난주에는 제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지난주에 괜찮지 않았고 지지난주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더 괜찮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매주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야 한다.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아직 언론이나 사람들이 오보로 허위 뉴스로 인해서 모를 뿐이지 전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 생각으로 좀 버텼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드러누워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고 막상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주변의 조언을 받아서 지금부터 대응을 해야 알려진다. 선거 끝나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정정 보도가 너무너무 안 나고 보도도 처음에 그 허위 뉴스가 그 기간 동안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 300개가 조수진으로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정정 보도 낸 데가 제가 한 2주 넘게 노력했는데 7개인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큰 언론은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요. 무력감도 느꼈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화병이 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거나 또는 계속해서 정정소송을 내는 걸로 나에 대한 세간의 평을 수정할 수는 있지만 내가 여기서 쓰러지거나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이런 생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조수진 변호사가 민주당 경선 후보,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로 결정되고 난 뒤에 언론의 이제 난타를 당하고 나서 후보 사퇴를 했는데요. 자, 보수 언론은 정책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조수진 변호사가 그 민변에 있는 회원도 또 시민단체, 여성단체 심지어 진보 언론조차 나서서 조수진의 변호사 활동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그것이 결국 결과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데 이르는 이런 일종의 동조자 또는 함께 공격했던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특정한 사안에 경도되어서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그것도 완전히 허위 날조된 사실로 한 사람을 어떻게 공격해서 죽여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은 얼마나 감내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또는 나와 가까운 가족이 이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인터뷰를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인생 전체가 파멸되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조수진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악마가 되었는지 이제 얘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경북대 법대를 나오셨죠. 네. 그리고 사법고시를 하셨고 네. 그리고 첫 직장으로 어디를 갔습니까?
제가 경북대학교 이제 5학년 때 예.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연수원 들어갔을 때가 25살이었고요. 예. 27살에 나왔을 때 노동법 학회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노동법이 이대로 실현되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에 저는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은 아닌데 노조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 제 경력 중에 새날법률사무소라는 곳이 민주노총에 보면 금속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상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속노조 법률원이라는 곳에 이름이 새날법률사무소고 2년 반 동안 노동조합 상근 변호사로 굉장히 많은 노동자 사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형사 사건, 뭐 민사 사건 등등 노동조합 사건만을 대리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당시 경북대법대에서 이제 4학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고시를 했고 또 여성 변호사였으니까 연수원 마치고 네. 대구에서도 사실 이제 선배들이 로펌을 만드는데 특별히 좀 참여해서 제대로 대구에서 가사 부분에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자.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건 굉장히 큰 기회이기도 하고 네. 또 요즘 보통 세간의 평가로 보자면 돈도 좀 많이 벌 수 있는데 굳이 본인이 그런 길을 마다하고 이제 노동과 관련된 또는 노동자 문제 또 노조 문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갔던 그 선택의 그 예를 들어 이제 선택했던 그런 좀 결정적인 뭐 이유 이런 것들 뭐였습니까?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그 일한 거에 비해서 많은 소득을 얻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면 새벽부터 일을 하시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뭐 쉬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 부자들만큼 돈을 벌지 못하는가? 이게 계속 어린 마음에 의문이 있었는데 노동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분배가 잘못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적어도 법대로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법을 배웠는데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그 당시에 대구 쪽에 로펌이 없던 시절입니다. 옛날이죠. 옛날에 뭐 이제 2000년대 초반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대구 쪽에 로펌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우리 경북대학교 선배님이 로펌을 만드는데 이제 여성 변호사가 필요하고 저하고 원래 친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주겠다 아예. 그러니까 파트너로 1년 차인데 그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뭐 그때 따라갔으면 아마 지금 동성로에 빌딩은 세웠겠죠. 근데 저는 뭐 전혀 그럴 생각은 없었고 당시에 했던 선택에 후회는 없고 가서 뭐 아주 노동자 분들 대리는 원 없이 했습니다. 밤낮으로 했고 사실 월화수목 금금금의 연속이었어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건을 굉장히 저가로 그 당시에 다른 변호사님들이 불평하실 정도로 여기가 너무 저가로 노동 사건을 다 해버리니까 사건이 시장이 왜곡된다라고 하실 정도로 민변 변호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네. 아마 반농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수의 사건을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노동자 편에서 뭐 노동자 형편에 맞게 변론 법률가로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갔던 것이 이제 금속노련이었습니까?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상근을 2년 반 정도 하던 때에 예. 비정규직법이 통과가 되면서 예. 당시 노무현 정부 때 판판이 재판을 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법에서 해고해도 맞다고 하고 계약 만료라고 하니까요. 네. 굉장한 문제의식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민변에서 만났던 이정희 변호사님이 예.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하시면서 네. 보좌관으로 변호사를 한 명 데려가고 싶은데 같이 가려나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2008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안을 주셨고 그때 저는 민주노동당이면 다 노동법을 개정하는 줄 알았어요. 네.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바로 따라갔습니다. 다 버리고 바로 따라가서 국감을 3번 했죠. 3년 동안 보좌관으로 4급 및 5급 정책보좌관으로 이정희 의원님 모시고 민주노동당 당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상임이라는 게 있더군요. 네. 그 당시엔 잘 몰라서. 근데 상임이라는 게 정무위와 기재위, 그러니까 경제 쪽으로 배정을 받으신 거예요. 네. 이정희 의원이 이제 당의 브레인이라서.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 정책이나 민생 정책을 많이 했고요. 3년 정도 뒤에 제가 건강이 좀 나빠져서 당시 통진당 되기 전에 이정희 의원이 당대표 하시던 시절에 이제 사직을 하고 그리고 국선 전담 변호사를 지원해서 국선 변호가 필요한 분들을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국선 변호하는 일을 6년 동안 했는데 네. 그 기간 동안이 저한테는 대학원 가서 이제 석사도 했고요, 공부도 했고 또 하나가 민변 활동에 그때부터 굉장히 정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느껴보니까 법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법률가한테는 천지개벽 같은 그런 생각의 전환인데요. 바꾸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해야겠다 해서 민변의 민생경제 쪽으로 또 조세 재정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고 뭐 일테면 역외탈세 문제 생겼을 때 또 이명박 정부에서 자원외교 건 터졌을 때 등등등 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도 제가 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의 뭐 예산 낭비 의혹이라든가 뭐 주민 소송을 청구한다든가 그런 식의 재정 조세 그리고 민생 이런 쪽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결같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인권 문제 이제 이렇게 다뤄왔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조수진 변호사는 대중들에게 이정희 의원실에서 보좌관 활동한 것 때문에 종북의 딱지가 붙고 또 국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성폭력 가해자를 뭐 변론을 했다 이제 이러면서 네. 다시 폐륜 변호사가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상을 까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이제 재확신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부터는 그 이제 변호사 활동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과 이제 별개로 이번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얘기를 좀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KBS가 보도했던 그 마지막에 폐륜 변호사의 전형이라고 하고 있는 그 보도를 좀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날조되었는지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둔갑시켜서 하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때 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수진 후보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해 성병에 감염된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감염이 다른 성관계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이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과 여성 2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성범죄자 등을 변호한 이력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수진 변호사.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을 변호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2017년 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얻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피해를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진행됐던 수사와 재판. 조 변호사는 2심에서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 이걸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제3자 안에는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들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거죠. 피해자한테는 뭐 돌이킬 수 없는 2차 가해를 한 거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검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의 의견 등을 근거로 가해자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블로그에 10살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 변호사의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이 알려지자 여성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로 일하며 인권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 사무총장까지 했고요. 지금 변호사 19년 차인데 뭐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 했고 제가 좀 될 수 있으면 공감할 수 있는 변론을 펴고 싶고 그래서 의뢰인이 좀 저랑 좀 뜻이 맞는 사람이면 좋고. 조 변호사는 KBS에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며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저 뉴스를 보면 지금 어떻게 제가 조수진 변호사와 마주 앉아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저 뉴스가 새빨간 거짓말인데 KBS 공영방송 KBS가 저렇게 보도를 하면서 결국 조수진 변호사가 경선 후보에서 총선 민주당 후보에서 결국 사퇴를 하는 결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저거 보시니까 놀랍죠? 제가 다시 봐도 너무너무 놀라운데
따질 게 한두 가지가 일단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조수진 변호사를 통해서 어떻게 폭력 언론이 한 개인을 악마로 만들었는지 제대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저 앵커가 했던 그 이야기, 저 변호사가 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이 마치 사과한다는 듯한 이런 멘트를 뒤에 붙이면서 자기들 보도의 정당성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폭압적인지 여러분 느끼시도록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보도를 보고 나서 와,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서 보도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네. 아니 저는 저 보도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게 완전히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면 예. 너무 가벼운 평가이고요. 예. 완전히 날조 허위 보도인데 일단은 아버지가 가해자라는 주장은 저는 저 변론이 태권도 관장 사건인데 예, 예. 전혀 모르는 얘기였어요. 저 보도를 보고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변론한 적이 없는데 네. 아버지가 그 성폭력 피해 아동 또는 뭐 청소년에게 직접 성폭력을 시도했을 수 있다라고 네. 변론한 적이 없는데 네, 변론한 적이 없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금 네. KBS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진희 피해자 변호사님은 제가 법정에서 여러 번 뵀어요. 예. 늘 조용히 앉아 계셨는데 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보도를 보고도 제가 내 얘기인가? 너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 예. 보면은 그리고 그 피해자 아동의 성병의 이름을 밝히는 거는 그 친구 지금 고등학생이 돼서 이 방송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에 대한 2차 가해죠. 이게 KBS가 예. 지금 2차 가해를 하는 거죠. 근데 예. 다 떠나서 그 관장에 의해서 성병이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의한 가해를 주장했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이게 지금 줄거리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당시 그 사건은 이미 다른 언론에서 보도된 분량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건은 3년 전에 성폭력을 관장으로부터 당했다면서 지금 시점에 진단서를 가지고 고소를 했고요. 네. 근데 그 진단서에 성병이 걸린 이력이 있다라고만 나온 사건입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3년 전에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날짜로 받은 진단서를 내는 게 증거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증거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인과관계가 부인된다라는 예. 말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병 이력이 있다라는 게 나왔는데 그 관장과 그 처를 성병 검사를 해봤을 때 성병 바이러스가 안 나왔어요. 즉 피해자 몸에서 나온 성병 바이러스가 이 관장 몸에서는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변호사는 무슨 주장을 해야 됩니까? 자, 일단 변호사의 이제 변론 문제는 좀 네. 제쳐놓고요. 지금 KBS 보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조수진 변호사가 했던 변론 내용이 아닌데 네. 자, 아버지가 성폭행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한 발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실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KBS는 단독 보도로 자, 이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것을 변호사가 조목조목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2차 가해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수진 변호사가 이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KBS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발언을 했다고 가공해서 허위 사실이 아니죠. 아예 소설을 쓴 거죠. 소설을 쓴 거죠. 이것을 사실로 이제 전제해서 자,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거가 된 게 신진희라는 그 피해자 변호사, 국선 변호사님의 아까 그 인터뷰. 그 님자까지 굳이 붙여야 되고 하시는데 이런 표현까지 존중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신진희 변호사의 그 인터뷰. 네. 그다음 또 하나가 판결문인 것으로 알아요. 네. 2심 판결문에 보면 피해자 및 변호인은 아버지 및 제3자에 의한 가해 가능성을 주장하나 근거가 없고 이런 문구가 한 줄이 있습니다. 네. 그 한 줄을 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네. 피고인 아니면 변호인이 주장했는데 이 변호인은 조수진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허황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사건에서는 그 2심에서 출석한 변호사가 3명이었고요. 변호사가 무려 몇 명이냐면 수사에서 변호사가 1명 있었고요. 근데 기소가 되니까 가족분들이 바꾼 거예요. 네. 1심에서 변호사가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A 변호사, B 변호사, 제가 3번째 변호사이고 2심에서도 변호사가 또 3명이었어요. 그럼 변호사가 총 등장한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5명인데 어느 변호사인지를 판결문에 써놓은 게 없는데 KBS에서 이거 조수진이다 라고 쓴 겁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팩트인데 더 중요한 거는 저기 나오는 신진희 변호사의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저분이 방송을 하시는 지금 뭐 민변 소속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라면 그 5명의 변호사 중에서 설사 1심에서 그런 말을 했던 변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조수진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는 게 분명한데도
저 KBS 보도에서는 단독입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멘트가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로 조합이 되고 결국 조수진 변호사가 저런 말을 했는 결론 낼 때는 오히려 신진희 변호사의 저 말이 더욱더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저게 결정타였죠. 결정타죠. 네. 왜냐하면 변호사로 왔을 때는 이런 말을 한 조수진 변호사는 쉽게 얘기하면 사람 아니다. 인간부터 되라 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대중들이 그걸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수진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그냥 사회적으로 아예 매장시켜버렸는데 자, 저 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 저 말이 사실이라고 KBS가 확인했다고 하고 여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서 갔던 신진희 변호사 저 말이 일종의 악마화의 결정판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신진희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근에 오마이뉴스 인터뷰한 거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신진희 변호사가 제가 사퇴하고 일주일 뒤에 그 뒤에도 계속해서 오보가 나니까 참지 못하고 지금 악성 댓글이 엄청납니다. 네. 저에 대해서 모욕하는 악성 댓글, 여러 조롱하는 댓글 너무 엄청나서 가족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서서 정정을 요청하고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니 이분이 오마이뉴스랑 또 인터뷰를 했어요. 네. 자기는 그 변론 전체에서 아버지 가해라는 변론이 있었다는 거지 그게 조수진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 사람은 신진희 변호사하고 저도 제가 한번 논쟁이나 토론을 하고 싶은데 저 KBS의 보도를 보면 본인은 설사 100번 양보해서 조수진 변호사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 내용을 보면 조수진 변호사가 저런 변론을 한 것을 KBS가 확인했다고 하고 자기가 거기에 평론을 한 거 아니에요? 조수진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진희 변호사는 오마이뉴스 가서 인터뷰를 할 게 아니라 KBS가 이게 왜곡 보도했다고 KBS에 정정 요청을 해야죠. 그렇죠. 바로 했어야죠. 왜냐하면 저는 저 허위 뉴스 때문에 사퇴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신진희 변호사가 KBS의 보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야 되지. 나는 조수진 변호사라고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용산에 문제가 많다. 대통령 이러면 안 된다. 아니 그 대통령이 노무현인지 문재인인지 어떻게 아냐고. 내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이야기했냐.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는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 스스로 얼굴에 그냥 안막을 치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이제 민변에서 저를 비난 성명을 또 내셨습니다. 네. 이제 근데 거기서도 그럼 확인을 뭔가 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변호사 모임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버지 및 제3자에 의한 가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하나가 있더라도 그게 조수진 변호사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변호사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조수진이 맞느냐라고 확인 전화를 했대요. 거기서 또 제가 전해 들은 바입니다. 전해 들은 바는 그분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줘서 민변 그 비난 논평이 나갔다고 해요. 그 지금 민변도 멘붕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재판 때마다 나와서 그 재판 이게 메모해가지고 피해자, 그러니까 검사하고 이 같이 편이 돼서 이 재판 기록해서 피해자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마다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겠다라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진희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제가 평론을 잘못한 것을 수정하고 사과하고 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듯이 그 인터뷰가 실제로 한 사람 그리고 한 정치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결정적인 사유가 됐다면 진심으로 있는 내용을 밝히고 사과하고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KBS라고 하는 언론에 악용되었다고 생각하면 빨리 KBS에 정정 보도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것을 나는 구체적으로 조수진이라고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본인도 지금까지 사회적 활동을 해왔던 수많은 사례 중에서 똑같이 당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조수진 변호사 인터뷰를 통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악마가 되는지 언론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특정한 사안을 다루어 가는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 일은 언제라도 나 자신에게 올 수 있다. 누구든지 이렇게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신진희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진솔하게 있는 사안을 그대로 얘기해야 한다. 심지어 민변까지 그렇게 본인이 확인했다고 얘기했다면 더 큰 일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신진희 변호사가 피해자 국선을 이제 그 법원이나 여성부에서 피해자 국선 제도라는 걸 만든 지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1호로 뽑혀서 거의 대목격인 분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대리하다 보니까 가해자로 지금 피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변론하는 변호사에 대해서 어떤 분노가 있을 수는 있는데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 많이 겪어서 분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나는 아니다. 근데 왜 이 무고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이라도 본인이 뭔가 착오를 하셨다면 정정을 하시거나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KBS 보도 이후에 그 다음날 쏟아진 그 KBS 보도 인용 보도들 아버지 가해라는 폐륜 변론했다 막장 변론했다는 게 제가 이번에 다 세어보니까 83건이에요. 예. 거의 그날 목요일 날 그 보도 때문에 핸드폰이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내비게이션을 못 보고 문자 확인을 못할 정도로 계속 기자들 전화가 오는 거예요. 83건의 기사가 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화를 걸었겠습니까? 계속 삐 계속 그런 상태였고 그때 제가 정말 이래서 연예인들이 공황 장애가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엄청난 양의 이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또 신진희 변호사가 또 한겨레하고 또 뭐 인터뷰를 하면서 뭐 한겨레가 각계각층과 신진희 변호사 인터뷰를 또 이제 언급을 하면서 조수진 공천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식의 또 종합 인터뷰를 또 냈습니다. 자, 일단 KBS가 단독 보도했다, 확인했다고 했으니 이것에 네. 대한 책임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KBS 보도를 인용을 해서 80개 넘는 언론이 그걸 썼고 신진희 변호사가 한겨레 신문까지도 본인의 의견을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해자의 아버지를 편든 사실이 없고 발언한 적도 없는데 이것이 조수진 변호사의 발언으로 되어서 일파만파가 아니라 그냥 핵폭탄으로 터져서 본인에게는 정치적으로 아예 그냥 궁지에 몰아넣고. 그럼요. 아니 대중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조선일보를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봐야겠지만 저는 대중의 마음이 돌아선 거는 그 순간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뭐냐면 제가 경선에 도전하자마자 성범죄 변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범죄를 여러 차례 변론한 사람이 여성 가산점을 받는 것이 맞느냐라는 갑론을박이 있을 때는 이것은 여성계라든지 이념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 분위기였다고 판단이 되는데 대중분들이 어머 저 사람 너무 잔혹하고 저런 사람 국회의원 된단 말이야? 진짜 잔인하고 너무 끔찍해 라고 느끼신 순간이 KBS 9시 뉴스였어요. 예. 그거를 제가 하루 종일 그 다음날 느끼고 나니까 안 되겠다, 사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자, 그 전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강북을 공천을 받게 되고 그 전에 이제 전당원 권리당원 투표를 해서 네. 압도적으로 박용진 의원을 이제 이겼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조선일보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조수진 변호사의 문제를 거론하잖아요. 네. 그 첫 번째 보도가 어떤 거였습니까?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KBS가 대형 허위 기사를 낸 것은 사실 조선일보가 던진 떡밥을 문 걸로 보입니다. 네. 조선일보가 굉장히 세심하고 섬세하고 치밀하게 저에 대한 이 논란을 키웠어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좀 이제 몸과 정신을 추스리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더니 정말 소름 끼치는 걸 발견했습니다. 일요일에 제가 월화수목 4일 동안 후보였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제가 경선 도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경선 이제 원서를 내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일요일 오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이제 강북을 경선에 도전합니다라고 8시에 올렸는데 조선일보에서 11시에 통진당 이정희 보좌관 조수진 경선 도전이라는 기사를 내고 그리고 오후 5시에 조선일보가 박용진 죽이기라는 기사를 냅니다. 감점 30% 박용진 대 가점 25% 조수진. 경선이 아니라 박용진 죽이기. 그리고 저녁 9시 35분에 뭘 던지냐면 제가 그동안 변론한 1000여 건이 넘어요. 네. 그 판결들 중에서 성범죄 가해자를 변론한 것 중에서 제일 자극적일 수 있는 것. 지금처럼 뭐 아동에 대해서 태권도 관장이 강간했다라는 판결문이 있는 내용, 그리고 뭐 선생님 관련 부분, 무슨 부분 등만 한 4-5가지를 뽑아서 조수진 성폭력 가해자 변론 사건 1, 2, 3, 4, 5 등등을 아예 하나의 기사로 드라이하게 이렇게 성범죄 변론 많이 한 사람이 여성 가산점 받아? 이런 식으로 던진 거예요. 그게 일요일이었고요. 자, 잠깐만 이제 그렇게 가기 전에 제가 중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변론 한 몇 건 하셨어요? 한 1000건은 확실히 넘는 것 예, 같습니다. 1000건이 넘는데 그중에 성범죄 관련된 수임을 받아서 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세보니까 평생 성범죄 가해자를 사선으로 제가 예. 수임한 게 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0건 중에 10건이면 이제 1%인데 1%, 어찌됐든 예. 자, 그래서 그거밖에 되지 않는데 조선일보는 보도를 할 때
아예 성범죄 가해자 전문 변호사다. 이렇게 이제 낙인이 찍히도록 일단 보도했다는 거고. 네. 아까 이제 그 통진당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라고 하는 그 낙인은 종북 쪽의 낙인을 찍어놓고 그런 거죠. 종북의 성폭행 가해자 전문 변호사다. 이제 이런 프레임을 갖고 접근을 했다. 그날 세 개를 던진 겁니다. 하나는 아무거나 걸려라는 거죠. 네. 지금 보면 종북을 빨갱이 논란을 일으키던가 네. 아니면 가산점 감산해서 사천 논란, 박용진 죽이기라는 거를 던지던가 이걸 물던가 아니면 성범죄 가해자 변론 많이 한 사람이다. 네. 라는 걸 물던가 물어라 하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세 개를 던진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 화요일 동안에 여러 언론들이 조선일보가 던진 판결문들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후속 보도가 전체가 한 300개가 났는데 월요일, 화요일 동안에 200개가 난 거죠. 이 판례, 저 판례, 이 판례, 저 판례 하면서. 자, 오늘 이제 얘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이제 성폭력의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변호사는 변론을 해야 하고 변호사 윤리 규정에 뭐 누군가 자기가 변론을 받고 싶은 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서 국선 제도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가해자 쪽은 변론을 하지 않아야 한다. 가해자 쪽 변론한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이상한 프레임이 지금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직업적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이번 일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왕에 사퇴를 했고 그런데 여러분 이 건을 똑바로 짚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세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받아야 돼요. 흉악범의 혐의를 받더라도 선고가 땅땅땅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받고 또 하나가 누구나 변호사의 변론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두 가지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윤리장전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변협에서 만든. 거기서 보면 사건 내용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수임을 거절하면 안 된다. 징계 사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국민들께서 어떠한 혐의가 나중에 내가 이거 변론하면 비난받는 거 아니야 라는 이유 때문에 변론을 못 받게 되면 헌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이번 건처럼 이 공직자에 나서는 변호사를 무슨 사용자를 대리했으니까 성범죄를 변론했으니까 흉악범을 변론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론을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그 변론의 내용과 범죄의 내용을 마치 변호사가 한 것처럼 동일시를 하시기 시작하면 앞으로 흉악한 범죄에 연루된 국민들은 양질의 변론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꺼리니까요. 저부터도 당장 이 사건 나고 나서는 형사변론 하기가 무서워요. 이런 얘기하는 동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나중에 국민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만 좋은 변호사 써서 변론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 그걸 모르고 지금 실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왜곡이 아니고 그냥 거짓으로 아예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은 진짜 모르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때는 뭔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진짜 모르고 조수진이 그렇게 변론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비난한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복기를 해봤는데요.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인가 복기를 해보니까 보수 언론의 민주당 의원 후보 죽이기와 선거에서의 선거 개입이죠. 그것과 거기에 노란한 우리 그 시민사회 일부 그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그룹이 만나서 결국에 만들어낸 결론인 것 같아요. 그 결과 국민들께서는 제가 당원 권리당원 전국투표에서 69.93%로 이겼거든요. 70%의 민주당 당원이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는데 그 후보를 낙마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거 개입이라고 보수 언론의 선거 개입이다라고 저는 판단했냐면 나중에 민들레의 김성재 기자님이 그런 분석을 하셨더군요. 같은 기간에 조수진의 성범죄 변론으로 검색하면 300건의 기사가 있는데 국민의힘의 조수현 후보의 성범죄 변론으로 검색하면 기사가 몇 건이겠어요? 3건밖에 없답니다. 네. 같은 만약에 이론상 토론을 해보자 이게 공직자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게 문제였다면 왜 100배의 차이가 나겠냐는 겁니다. 이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고 조수진 변호사와 관련된 일련의 왜곡 허위 보도는 정치적으로 조수진을 매장시켜야 되겠다. 민주당 후보를 어떤 식으로 어떤 낙마를 시켜야 하겠다는 사전의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움직인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것이 허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정정을 한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났으니까 다 끝이다. 설사 민사소송 들어오더라도 그건 모르겠고 그렇게 해봐야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인데 그 정도 물어주고 말지 이러면서 본인들이 과오를 저질러서 했던 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지금 적극적으로 나와서 싸워보겠다. 끝까지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문제를 정말 많이 느낀 게 언론 문제입니다. 이번에 언론이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를 얻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예. 아무도 저하고 직접적으로 사실 확인한 언론이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특정 이유로 무대응했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4일 동안 언론에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도 사실 확인을 한 게 없고 그 판결문 하나, 뭐 그 신진희 변호사의 인터뷰 하나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기사가 300개가 미친 듯이 쏟아졌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를 왜곡한 지금 국회의원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 결과를 왜곡한 언론들이 자성을 하거나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정정 이제 소송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정정 요청을 일단 정중히 드리고 있어요. 수십 개의 메이저 언론들의 정정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간곡하게 정중하게 써서 편지도 보내고 내용 증명도 보냈는데 제가 정정을 고맙게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 기자가 전화가 와서 모 기자입니다. 모 언론의 기자가 화를 내더라고요. 아, 변호사님, 그때 제가 전화했을 때 왜 안 받으셨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확인 취재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안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그 보도를 냈고 지금 그럼 제가 정정 보도 내드릴 테니까 그 태권도 관장 사건 기록 다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제가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기자님 못 드립니다. 어떻게 이걸 제가 다 기록을 기자님한테 드립니까? 안 됩니다.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취재하러 오십시오.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정 기사 못 냅니다. 이러고 끊더라고요. 그걸 겪고 언론이 정말 문제가 많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큰 자유를 누리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제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제가 도저히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이제 정정 보도에 승소할 수는 있는데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어도 위자료가 그래봐야 끼케야 얼마 안 된대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퇴를 한 거하고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굉장히 소액이고 끝까지 이기더라도 그냥 명예만 남는 것이고 저는 그동안에 법률 비용을 아마 한 수천만 원 정도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걸리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자, 조금 전에 언론사 기자가 대답을 그렇게 했다고 하니 언론이 아니고 깡패들인데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정정해달라고 하니까 그 정정에 대한 보도문이나 또는 뭐 이런 내용을 보내주고 요약해서 정리해 주는데 나 인정할 수 없다. 그럼 판결문 보내보세요 라고 하면 깡패들이 보통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거 모르겠고 너희들 알아서 해 이런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언론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본인도 발언 중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도 정정해 주니까 고맙다라고 하셨는데 네. 고마운 게 아니고 정정해 주는 게 당연한 것인데 왜 고맙다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KBS나 조선일보 쪽에도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전혀 지금 반응이 없다. 이제 이런 것으로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언론 전문 변호사님 선임을 했는데 고맙다고 해야 정정을 써준다고 하더군요. 언론들의 속성이. 그러니까 정중히 요청을 하면 그러면 내가 한번 써드리지 뭐 이렇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한 모 기자님은 그렇게 저를 추가 취재를 하시고 나서 네. 기사를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송 기록을 요구하시는 걸 못 주기 때문에 정정 보도를 못 낸다는 거를 개인정보 때문에 못 드린다는 걸 밝혀달라 했더니 그분이 그 부분을 기사를 쓴 다음에 마지막에 한편 조수진 변호사가 지금 페이스북 등등을 통해서 해명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 또 그럼 언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것은 2차 가해 논란이 있다. 심각한 2차 가해 논란이 있다라고 또 썼어요. 이야, 참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은 KBS와
처음부터 떡밥을 던진 그리고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이 눈덩이를 이 거짓 사실이라도 계속해서 말하면 진실이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네. 이번에 제일 놀랐는데 눈덩이를 굴려나간 조선일보와 그리고 마지막에 대형 허위 보도를 터뜨린 KBS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정정보도 뭐 요청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긴 싸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뭐 좀 이게 뭐 개인이 그렇게 거대한 언론사를 상대로 싸워서 승소 사례가 많지가 않아서 이길까 하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근데 싸워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오늘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지금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으며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고 지금 현재 이것도 정정이 되지도 않고 여전히 싸워야 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은 악마의 틀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어려움, 고충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도 제가 좀 질문을 좀 불편하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자, 평소에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또는 프레시안 같은 진보 언론들 네. 그리고 또 시민단체 왜냐하면 인권운동가, 노동 전문 변호사 그리고 민변에서 사무총장까지 하셨으면 이분들하고 좀 긴밀한 유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사실을 소상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이해를 해줄 것 같은데 이분들도 다 나서서 이렇게 이번에 뭐 2차 가해다 이런 방식으로 막 공격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제가 지금 너무 뼈아프게 생각하는 순간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기자들 전화를 받았어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저도 한겨레에 아는 분 있고 그리고 이제 여성단체 제가 피해자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 대리하는 그런 시민단체에 사법연수생 때 25살 때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무료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 변론 한 게 아까 제가 한 10건밖에 안 된다 사선으로 한 게 말씀드렸는데 피해자 변론 한 게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해명을 드렸으면 이렇게까지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일이 안 생겼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너무너무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제가 하면서 캠프를 이제 한 11명까지 마지막에 모았거든요. 캠프에 도와주실 분들을 모으고 시의원 만나고 제가 이제 지역위원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의원 만나고 구의원 만나고 무슨 뭐 이제 공약 짜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4일 동안 그 월화 경선하고 수목 48시간 동안 분초를 쪼개서 엄청나게 바쁜 와중에 언론 대응을 할 그 보좌관 맡을 사람은 그 다음 주에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론을 직접 제가 대응했어야 된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제가 이 문제가 처음에 일요일 날 아까 그 조선일보 보도 터졌을 때요. 그때 바로 정춘숙 의원님께서 여성계 의원님이시죠. 의원들 있는 쪽에 이걸로 항의를 하셨다는 걸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저한테 여러 뭐 의원님들이나 당에서 이거를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연락을 주셨고 저도 판단을 했는데 그때부터 해서 월화 수목 4일 동안 당에서 이제 제가 조언을 구할 수 있었던 분들의 목소리는 무대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그 정치공학적으로 볼 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성범죄 변론 안 했다 했다로 싸우면서 계속 갈 거냐.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그러니까 프레임을 지금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야 된대요. 근데 이게 눈덩이처럼 제가 느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도의 양과 마지막에 국민들께서 등을 돌리는 순간 제가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성계하고도 불필요하게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내내 계속 싸웠어야만 했고 시민단체도 등을 돌렸고 난 이렇게 조수진 변호사가 성인지가 잘못된 진보 인사지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다른 부분에만 감수성이 있고 성인지가 잘못된 사람인지 몰랐네라고 다 돌아서고 마지막에 대중까지 돌아설 때까지 당에서 오판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전선을 딴 데로 옮길 수 있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대중적인 정서를 모르고 있는 것인가. 그게 저는
제 생각대로 했어야 되는데라는 점이 좀 뼈아픈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 당시에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또 공당에서 민주당 후보로 그 공천을 했으면 당에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든지 어떻게든 사실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그 자체를 밝힐 기회가 없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밝힐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조수진 변호사가 경선에 참여하고 후보가 되고 낙마하는 그 과정에서 언론의 보도, 마지막에 당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까지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악마가 되어버렸는데, 자,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좀 질문으로 드릴게요. 사실 제가 조수진 변호사이면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론이 그렇죠. 마음먹으면 맞아요. 특정인을 이렇게 죽일 수 있잖아요. 예. 자, 이런 걸 보면 와, 누구나 조수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라도 피해 당사자로서 악마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점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제가 이번에 너무 놀란 점입니다. 저는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무슨 근거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겪어보니까 처음에 저는 뭐 강간통념을 제가 뭐 홍보에 활용하고 이걸로 써서 변론하세요라는 블로그 글이 있다라는 거를 처음에 프레시 안에서 1보를 냈고 그다음에 한겨레에서 2보를 냈는데, 단독이라고 하면서 그 기사를 봤을 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웃으면서 야, 기자가 국어 시험을 안 치네. 네. 막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 이게 한 명이 쓰고 두 명이 쓰고 10명이 쓰고 100명이 쓰고 300개의 기사가 나니까 반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길 가는 분들이 저를 비난하는 눈으로 본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목요일쯤 됐을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하고 싶은 것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속성이고 본질이고, 언론이 많은 양을 보도하면 그것이 결국에 대중에게 진실이 된다. 그걸 너무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가 잔인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언론을 활용하거나 악용하고, 그래서 악마를 만드는 그 과정에는 보수 언론,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진실로 만드는 일종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언론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언론, 공공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네.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각자 직업적 소임을 가지고 직업 윤리로서 접근해서 특정한 사안들을 다루어 가는데, 이번에 조수진 변호사 사건을 통해서 본 대한민국의 정치와 대한민국의 언론은 정말로 한마디로 악마를 만드는 기술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 지금 와서 보니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구름 네. 같아서. 근데 굉장히 많은,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악영향일 경우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민주당에서 2021년, 2022년에 추진하셨던 언론 피해자 배상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배를 배상하게 하는 그런 법인데 그게 좌절됐거든요. 근데 그런 법이라도 통과가 돼야 저 같은 언론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정치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후보라는 이유로 제가 이렇게 비난을 근거 없이 당할 때 민주당의 누구도 이거 진짜냐라고 물어봐 주지 않고 오히려 안에서 싸웠어요. 제가 사실은 자진 사퇴를 한 겁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지막 날에, 즉 KBS 오보가 마지막으로 정점을 그 전날 9시에 찍고 그 다음 날에 80여 개의 기사가 쏟아지고 길만 지나가도, 강북에서 그때 제가 이제 선거운동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강북을 계속 돌아다녔는데 길만 지나가도 따뜻하시던 시민분들이 변했어요. 수근수근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느꼈는데, 네. 그 상황에서 보도가 난 것이 한겨레 단독 나고 계속 보도 난 게 민주당 안에서 조수진 사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우리 후보를 그러면은 이 보수 언론으로부터 무고하게 당하고 있는데 똘똘 뭉쳐서 지켜내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 거기에 흔들리시는구나. 저는 그때 너무 좀 좌절감을 느꼈어요. 무력감도 느꼈고, 결국에는 그렇다면 지금 이 일파만파 상황에서
제가 계속 이걸 완주를 한다면 결국에 저 혼자 싸움이 되는 것이고 당 전체의 경합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것이고 그럼 제가 처음에 출사표를 던진 것도 퇴색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셔서 당선이 된들 그런 국회의원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에 결국에 사퇴까지 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조수진 변호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부터 자,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KBS 조선일보와 끝까지 싸워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다. 이제 이거는 계획으로 이제 갖고 계신 거고 다른 외부 활동 지금 어떻게 다시 재개하시려고 결정했습니까? 예, 알릴레오 북스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촬영을 들어갈 거고요. 네. 저는 사실은 스픽스에도 복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제일 찾고 싶은 거는 제 명예도 있고 일상도 찾고 싶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잔을 지고 싶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언론에 의한 변호사의 윤리침해라는 문제를 화두를 떠안게 됐어요. 제가 피해자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도 관련 활동을 하고 싶고 무엇보다 뭐 긴긴 정정 소송을 내는 작업을 이제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근데 좀 약간 건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뭐 건강 찾으셔야 하고 또 긴 과정에서 어려움 생기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본인이 견디고 싸워서 반드시 정의가 무엇인지 밝혀주셔야 제2, 제3의 조순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는 맞습니다. 특정한 네. 사안을 통해서 그 사건의 기성정결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맥락이 담겨 있는데 그 맥락은 우리 사회에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사건이 그래도 좀 더 공공의 선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은 열심히 투쟁하고 싸워서 바로 잡아주는 것밖에 없다. 이런 마음, 그런 응원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스픽스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제가 안 그래도 많이 힘들지만 언론 인터뷰를 사실은 이제 처음에도 제가 목소리가 좀 떨리고 했는데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게 네. 이건 언제든지 저는 제2, 제3, 뭐 제4의 조수진이 생길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그룹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의 그 방식의 폭력성 부분, 이 운동 절차에서 부분이라는 게 늘 그 불씨가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고 눈덩이처럼 받아쓰는 뭐뭐에 따르면 뭐뭐에 따르는 하는 이 언론 환경이 있는 한 조그만 불씨라도 튀기면 제2, 제3의 조수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관련 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셔서 명예회복이 곧 우리 사회의 공공선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인터뷰 보셨는데요. 자,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 그 진실을 밝히고 싶지만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정말로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커다란 엄청난 좋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 조수진 변호사를 보면서 이 일은 나에게도 똑같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느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정치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공공선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이번 이 사건이 단순히 지나치고 넘어가야 될 해프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치유할 것과 고쳐야 할 것과 그리고 정말로 맞서서 싸워서 해결해야 할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큰 질문을 조수진 변호사를 통해서 느낍니다.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인터뷰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 변호사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